반갑습니다.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제가 지난달에는 용인에 가서 했습니다. 거기 이제 아침 10시 하는데 그 주로 주부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는데 여기는 남녀노소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100명 들어왔던 대단하네요. 이 자치분권대학이 있다는 걸 좀 몰랐는데 지난 8월 달에 이 협의회 모임을 프레스센터에서 가지면서 누가 추천했다고 저보고 가보라고. 그래서 봤더니 우리나라의 39군데의 지자체장들이 1,000만 원씩 기부를 해서 3억 9천을 모아가지고 그 회원 가입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지방자치 분권 정신을 심는, 또 실천 정신 심는 이런 것을 한다 그래요. 근데 카리큘럼 기존에 한 거 쭉 보니까 역사가 없어요. 요즘 지방자치는 여러분들 얘기해서 다 할 수 있지만 조선시대, 고려시대 지방자치 얘기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제 전공입니다. 마침 전공을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전근대. 저는 조선시대지만 조금 앞에서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전근대 자치 전통과 분권, 민권의 확대라는 제목을 적어줬더니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 당진에서 오라는데 당진까지야 못 가죠, 제가. 그래서 수도권까지만 가겠다 해서 두 번째 제가 지금 이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여러분이 희생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고 개인화돼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가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이웃에 대한 봉사를 더 많이 했을 때 여러분이 지방자치를 할 수 있고 분권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중앙정부 보고 뭐 내놔라, 세금 뭐 내놔라, 뭐 내라 이런 요구 갖고는 지방자치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게, 저거와 정반대의 행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고요. 지방분권이란 말은 중앙에 대해서 독립성을 갖추는 거죠. 지금 저 스페인의 카톨라나 지역 지금 지방분권 독립국가 만들겠다고 투표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는 분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분권에서 시작해서 이제 연방공화국이 됐던 거죠. 그것을 다시 이제 해체하자고 들어가는 것인데 원래 시작은 다 동네별로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유럽은 봉건제라는 것을 자랑 삼아요. 봉건제를 경험했다. 고대 노예제 사회와 중세 봉건제를 거치고 근대 자본주의로 갔다 하는 것을 이제 유럽 역사를 우리 아시아에 비해서는 자부심을 갖는데 그 봉건제라는 것은 중앙 집권화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영주들의 힘을 인정해 주는 거죠. 나에 대한 왕의 권위를 인정만 해준 봉건 영주를 인정해 분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논농사 지대였기 때문에 관계수로를 통해서 논농사를 하기 때문에 이 물을 지배하는 자가 전국을 이제 지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집권제로 바로 들어가죠. 물론 이제 중국 여러 나라가 이제 나눠지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훌륭한 제도냐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중앙 집권제도가 더 훌륭한 제도인지, 지방 분권적인 제도가 더 좋은 제도인지 그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 달린 겁니다. 역사는 항상 평가가 바뀝니다. 지금 역사 근대사 문제 가지고 막 얘기하고 박정희, 이승만 어쩌고 하는데 또 다음 세대에 그분들을 재평가할 수 있어요. 역사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그 평가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마치 역사는 평생 그대로 가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로체라는 그리스 역사학자는 역사란 현대사이다. 그 시대를 사는 동시대인들의 역사인식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고요. 이제 그 삼국시대에 보면 이제 용은 선사시대는 청동기 철기 문화의 부족 영맹국가 추장 이런 사회죠. 에서 고대 왕국이 나왔죠. 그래서 그때는 이 삼한 지역에 지금 말하면 이제 9년 단위 정도 규모의 군장, 왕이 나왔던 거죠. 백제가 왜 백제냐? 열백제잖아요. 10제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라가 그렇게 많았어요. 다 국이에요. 삼국사기에 보면 백제의 국이 한 200군데 지명이 나오는데 국이라고. 그 지명을 우리가 다 고증 못합니다. 요즘 말하면 군 정도의 이제 군보다 더 작은 이제 그런 동네 단위에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왕국이 가면서 고조선, 부여, 옥조, 동해, 맥국, 고구려 뭐 이런 나라로 이제 통일되어 가는 이제 이런 시기가 이제 기원전, 기원 후에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다음에 사만 시대가 남쪽에서는 사만 시대가 해서 마한, 변한, 진안. 그 마한에서 경기, 충청, 전라도가 백제가 되는데 이 백제는 고구려가 이쪽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제 백제가 됐고요. 이 변한은 이 경상도 가야 지역이죠. 이 육가야잖아요. 각 군장들이 이제 나눠져 있다가 통합을 시켰는데 이 신라에 의해서 통신라에 의해서 이 복속돼서 이제 신라로 이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김유신 장군이 가야의 마지막 왕자죠. 그다음에 진안이라는 나라도 경상도 지역인데 신라. 여기도 6부족이죠. 6부족이 연맹체, 합의체로 분권적인 거죠. 분권적으로 이제 가고 화백제도가 바로 이제 같이 회의를 하고 가는 그런 연맹 회의죠.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가 오면 경주가 한쪽에 외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상북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이 황해도라든가 이런 쪽 지역에서 이제 중앙 정치가 잘 안 되니까 이제 호족들이 발효하게 되는 거죠. 하대 700년대 이제 후반 이후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분권이 일어나게 되죠. 분권이 일어났다가 뭐 후백제, 뭐 후고구려 뭐 이러다가 이제 다시 고구려로 통일하는데 그 당시 이제 오교는 항상 나라가 생길 때는 이 종교와 같이 일치를 합니다. 자기의 권위를 가져야 돼요.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내가 너를 통치해야 되느냐 하면 누구한테 권위를 받아야 되죠.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천명사상인데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가 종교죠. 그러니까 종교와 같이 일치시켜서 자기를 왕은 부처님이고 귀족은 부처님이고 귀족은 뭐 보살이고 이렇게 이제 계급적으로 만들어서 정교일치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유럽에서도 황제들이 교황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신탁을 받고 있는 교황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서 교황하고 어떤 때는 교황이 더 세고 어떤 때는 황제가 더 세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권위를 얻기 위한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군사 쿠데타로 됐으니까 권위를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매달렸죠. 전두환 대통령도 매달리고. 하지만 지금은 문민사회라는 건 뭐죠? 그 정통성은 국민으로부터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분권 시스템이 이루어져 오다 우리 이제 집권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자꾸 튀네. 고려 시대도 이제 지방 행정 체계가 쭉 이렇게 뭐 이건 보시면 알 겁니다. 교재에 있으니까 쭉쭉 되고 중앙 집권 체제가 이제 이 고려 시대는 이 위에 중앙이 지방을 어느 정도까지 통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왕의 권한이 미치는 거죠. 조선 시대도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잘 안 미쳤어요. 다 지방 자치입니다. 그리고 귀족, 중앙의 귀족, 경주를 중심,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들이 있고 지방은 그 호장이라는 사람들한테 통치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반란만 안 일으키고 세금만 내면 돼요. 이제 그런 우리나라는 자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 말은 오래된 자치 전통 속에서 이루어져 온 역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주연 밑에 속효는 주연이 또 간접 지배하는 중앙 집권 체제가 상당히 약했다. 부사, 목사, 군수, 현령이 파견되지만 모든 행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나머지 세금 걷고 이러는 것은 그 자치적으로 거뒀어요. 자치적으로.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조선 시대에 와서 더 자세히 할 겁니다. 그다음 속효는 요 현 밑에도 속효이 쫙 있는데 속효는 향리가 다스립니다. 조세, 공물, 요역 등. 최하 단위가 자연총에서 여기서는 촌장, 촌주가 지배하죠. 그 다음에 요구와 별도로 특수행정구역으로 향소, 부곡은 수령이 관할하거나 향리가 관할하거나 수령이 간접 지배하는 아주 복잡 다양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방에는 호족 밑에 호장, 향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밑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자치권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호족의 자제를 기인이라 그래서 아들을 개경으로 불러들여요. 인질제도입니다. 인질제도를 가진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걸 기인제도라 그러고 사신간이 호족 동태를 파악하고 회의와 견제를 이루면서 나가던 이 시스템이
이 고려시대 시스템입니다. 중앙은 물론 있지만 지방은 이런 자치적 측면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제가 뭐 더 자세히 이는 제 능력의 한계입니다. 전 조선시대가 제 전공이고 조선시대 중에서도 조선 후기 중에서도 향약이 제 전공입니다. 향약이 이제 지방자치 그런 거와 관련된 것이죠. 오늘날의 지방자치와 똑같지는 않죠. 신분 계급 사이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이 조선시대는 저쪽은 고려는 부처님에 의한 불교에 의해서 공인을 받았잖아요. 그 임금이 유지가 되는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쓴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는 중국의 유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이 틀은 누가 만들었죠? 이성계는 정권을 잡은 사람이고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이제 틀을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제거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쯤 갔을 때 이제 틀이 잡혔는데 중국의 유교적 이상 국가는 주나라 역사입니다. 주나라, 주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 주례는 하나라와 은나라와 주나라에서 주나라가 이 역사를 총괄해서 만든 겁니다. 이제 전통시대에는 더 이상 새로운 게 필요 없어요. 중국의 그 주나라가 만들어진 그 이후 주나라가 550년쯤에 이제 깨지고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공자, 맹자가 등장하잖아요. 이 주나라의 정통을 누가 하느냐 가지고 할 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세 개를 3대 이상이야. 우리가 더 새롭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거 이상을 어떻게 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 또 제도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 기원전, 천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치밀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지 이거 불가사의합니다. 제가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그래서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은요, 새로운 얘기를 하면 혼나요. 옛날 사람이 한 것을 반복해서 계승하면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표절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은 표절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새로운 의견이 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단이야, 이단. 이런 취급받던 사회가 조선시대까지의 사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례를 참조해서 했는데 이 주례에서 보면 군신 공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8살 먹은 어린아이가 임금이 통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쪽은 어떠세요? 없죠. 왜요? 어리니까 싫어가지고. 그렇구나.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주나라에서 만든 그 역사에 의하면 재상제도라는 게 있어요. 임금이 항상 똑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은 재상만 잘 두면 되는 거예요. 재상만. 그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우리말로 말하면 요게 재상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재상만 임명 딱 해놓으면 재상들이 이 정치를 운영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그것을 의정부라 그래요. 의정부인데 6조가 있죠. 2호 예병 형경. 6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적인 일을 임금한테 바로 직보할 때도 있지만 직보가 원칙이 아니고 의정부 서사제도, 의정부로 보내서 의정부에 있는 삼정승이 임금하고 같이 앉아서 경연해서 글 공부하면서 결정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잘 되려면 똑똑한 재상,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만 잘 뽑으면 그 나라가 태평스럽게 가는 겁니다. 임금이 너무 나서면 이게 또 뒤집혀요. 그래서 세종 때 성군이 있을 때는 그런 영상들이 황희정승, 뭐 이런 정승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맹사성 이런 유명한 정승들이 나오는 게 그래요. 근데 이 태종은 독재자잖아요. 자기가 집권해서 자기 권력을 자기가 차지하고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6조에서 의정부를 거쳐서 자기한테 보고가 올라오니까 이게 보기 싫은 거예요. 의정부 재상들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직접 6조 직계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임금한테 직접 보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세종 때는 세종은 주례제도를 좀 태종까지 이성계나 태종 같은 분은 무력은 강하지만 유교적인 소양은 못 갖춘 분 아니에요. 근데 세종쯤 오면은 이제 나라가 만들어진 지 4, 50년 되고 글 공부를 세종이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중국 공부를. 그 자기 아버지가 만든 6조 직계제를 없애버리고 의정부 서사제도, 의정부를 통해서 하는 정상적인 정치 궤도를 올려놓게 되는데 태종이 왜 조광조를 죽이느냐? 이게 조선시대에는 재상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신하들에 의해서.
이게 왕에 의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금하고 신하가 같이 통치한다는 여기 군신공치, 군신공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중국에서부터 이게 유교 사상 속에는. 그러니까 이거였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신하들의 권한을 안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세종주 보면은 상당히 현명한 분이기 때문에 군신공치를 어느 정도 이끌어 가죠. 그리고 웬만한 신하보다는 글 공부를 자기가 더 했어요. 경연에 가면 임금님이 신하들하고 글 공부하는 데인데 도리어 신하를 가르치죠. 딱 맹자의 구조를 내놓고선 이거 해석 한번 해보시오. 틀렸어? 혼을 내는 거예요. 꼼짝 못하죠. 그런 임금이 두 사람 있었어요. 또 누구죠? 정조. 그 두 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아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네. 그래서 요거 재상제라고 썼죠. 요게 재상이 요런 I자 재상제도입니다. 요게 의정부고.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보다 옛날 임금들이 더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원부는 관원들의 비행만 하는 요즘 말하면 감사원, 응? 검찰청, 요즘 뭐 공직수사 무슨 천을 공수처를 만든다 그러죠. 그게 바로 요즘 말하면 조선시대 사원부입니다. 사관원은 정책 비판, 임금하는 행동만 비판하는 거야. 임금이 어제 후궁하고 놀다가 아침에 늦게 나오면 그냥 그건 뭐 비판하는 거예요. 제일 무섭죠, 이 사관원. 홍문관은 이제 말하자면 이 기획실, 국왕에 자문도 해주고 경연도 열고 펼치는 요 세 개 기관이 청려직으로 이제 조선 시대를 이끌어가는. 서로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를 하는 거죠. 이분들은 벼슬이 낮아요, 직급이 낮아요. 직급이 낮지만 자기 할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는 이제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이 조선 시대의 근본은 민본 정치, 계급 정치지만 민이 본이다. 백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게 백성이 없어. 이게 노노맹자부터 철저한 겁니다. 맹자의 첫 번째 장을 열면 이거 너무 자세히 하다가 이거 2시간 안에 끝날란가 모르겠네. 그 첫째 번째는 양해왕국, 양나라 해왕을 맹자가 찾아갑니다. 이 공자 맹자란 분은 어영학자입니다. 어영학자가 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어. 임금한테 왜 자기의 생각을 정책으로 반영해서 민본 정치를 펼쳐보고 싶어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근데 임금이 바른 말을 하니까 안 써. 그러니까 주유천하다가 아무도 안 써주니까 고향에 와서 이제 제자를 양성하는 게 공자 맹자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이제 양나라 해왕을 만나러 탁 가니까 양나라 해왕이 큰 연못가에서 황금 인어가 뛰는 걸 탁 보면서 뭐라고 뒤를 싹 돌아보면서 맹자보고 뭐냐면 군자도 당신도 이런 즐거움을 압니까? 탁 건방지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딱 저도 압니다. 근데 임금님이 큰 연못을 파니까 백성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왕궁이 너무 크니까 일로 가면 직선으로 가면 돼. 옆으로 삥 돌아가. 불편하잖아요. 백성들이. 딱 뭐라 그러냐면 즐기시는 건 아는데 이 즐거움을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하는 이 즐거움을 혼자 즐기지 마시고 백성들과 함께 즐기신다면 하루아침에 임금님이 궁궐을 지으시면 하루저녁에 지어줄 것이다. 이때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민동락이라. 더불여자 백성밑자 같을동자 즐거울 낙자. 백성과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눈다면 임금님이 될 것이다. 국가를 키울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뭐냐면 그때 중국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내용이 다 여민동락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 사상은 민본 정치가 근본 정신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혁명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임금이 임금답지 않으면 갈아치워도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상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 지배층에서는 맹자를 별로 강조 안 했어요. 맹자는 임금이 임금답지 않은, 다시 말하면 천명이 혁명이란 말은 무슨 좀 혁천명이에요. 하늘로 받은 천명을 뒤집는 거예요. 천명을 줄여서 혁명이라 그런 겁니다. 천명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천명은 누가 바꿔요? 국민이 바꾸는 거죠. 우리 국민이 민이 바꾸는 거. 이런 무서운 사상이 들어가서 어쨌든 이 유교 사상에는 이 민본 정치를 어떻게 하면 구현하느냐 이거에 모든 정신이 이제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상소제도, 구원교제, 응지사조, 신문고, 상피제에서 하여튼 조선시대 제도는요 아주 잘 그 한나라와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를 채택해가지고 굉장히 잘 만든 제도입니다. 요즘 제도 못지않아요. 그러니까 제도사만 보면 조선시대는 굉장히 훌륭한 나라죠. 근데 법만 좋으면 뭐합니까? 제도만 좋으면 뭐예요?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안 하면, 사익을 취하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사람이 잘못되면 그거 소용없는 겁니다.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 체계를 아셔야죠. 관찰사가 있는데 관찰사는 그 순찰사라 그래서요. 3개월마다 이 군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감독을 하면서 하고 수령을 평가를 매기는 게 이제 주 업무입니다. 실제 말단에서 수령이 제일 중요하죠. 수령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수령 한번 되면요. 그건 뭐 이따가 사진 한번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이 수령은 국왕의 대위자죠. 그래서 지방행정, 사법, 군사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실권이죠. 이게 수령도 망하는 게, 요 수령 칠서라고 7가지를 외워야 돼요. 발령받고 내려가기 전에 임금 앞에서. 요거 못 외워서 발령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임금 앞에 가면 떨리죠. 벌벌벌. 농상성, 농사와 뽕나무를 많이 심어라. 인구가 많아야 세금을 걷고 전쟁에 참여시키죠. 학교응, 공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군정수, 국가 훈련, 군사 훈련, 이 장비 보수 이런 걸 해야죠. 그 군정수, 부역균, 세금을 고루고루 매겨야 되죠. 사성간, 이 송사를 간단하게 해야죠. 관할시, 간신들, 이 나쁜 향리들, 이 토대끼리하는 토호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식은 없애라 이게. 요것이 7가지가 수령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참 멋있죠? 간단하게 딱 만든. 이게 다 중국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향청이, 작청이, 이 작청이 우리말로 질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향리들이 있어서 행정 실무를 이제 보완하는 사람이고, 직접 수령 밑에 직계 훈련을 받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게요. 여기 수령이 이제 있으면 수령 밑에 향리들이 있죠. 향리가 있는 것을 저기 작청이라고 제가 썼잖아요. 작청. 그래서 이래서 행정체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이 수령을 견제하는 기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향소예요. 조선 전기는 고려시대가 상당히 분권적인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향소는 이걸 밑에다 그렸는데 수령을 견제하는 기구입니다. 이 제지사족들이 수령을 견제하는 것이고, 이 유향소 밑에, 유향소를 뭐 나중엔 조선 후기에는 이걸 향청이라 그래요. 향청. 왜? 수령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향리가 있는 게 작청이잖아요. 유향소도 조선 후기에는 이제 수령보다 이 사족의 힘이 약해지면서 향청이 돼버리는데, 조선 전기 유향소는 수령의 비위를 견제하는 이런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요 유향소에 좌수, 별감, 뭐 이런 벼슬들이 있는데, 요즘 똑같은 의회가 있어요. 의회 조직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의회 조직이 뭐라고 존재했냐면 별도로 향회가 있어요. 향회. 여기에 이거의 집행기관이 이 유향소예요. 유향소, 향회. 이 향회에 어떤 사람이 향회원이 되느냐? 이 향회에 있으니까 이건 향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되는데, 이 향원들이 어떤 사람이 향원이 되느냐는 규약이 향규라는 겁니다. 향규. 요게 요즘 말하는 지방의회와 똑같다고 치면 돼요. 지금은 누구든지 다 출마하지만 그때는 양반 중에 양반, 신분이 양반 중에 양반만 대상으로 삼아서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이 향원이 되는데, 이 향원이 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조선시대에 그 세금이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조, 용, 조. 조는
그 자기 농사져서 나오는 소출의 10분의 1을 바치는 걸 조라 그러죠. 용은 그 군역세. 누구든지 군대를 가야 돼요. 16세, 60세까지는. 군대를 안 가는 대신 군역을 내야 됩니다. 면포 2필이나. 그건 누구든지 가야 돼요. 물론 양반은 군포세를 안 내요. 상천민만 나니까 천민은 또 안 내요. 조선시대 천민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주인한테만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민, 양민이 많아야 되겠죠. 국가가 세금을 거두려면 양반도 세금 안 되니까 양민을 늘리는 것이 조선시대 이제 왕의 그 노력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양민이 세금 안 내려고 그 양반 밑에 노비로 들어가요. 노비로 들어가서 국가 세금 내는 것보다 조금만 내면서 하는, 자꾸 일부러 천민으로 떨어져 나가는 이제 이런 거에서 다시 이제 속량시키는 이제 이런 정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향원들은 뭐라냐? 세 번째, 조용조 중에 쌀은 쌀볕자 이게 아니고 비슷한데 이 곡물이에요. 곡물. 조자 이런 조자인데 이 곡물은 뭐냐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바쳐야 돼요. 저 부천에 가면 뭐가 많이 났죠 옛날에? 복숭아죠. 부천은 복숭아를 바치는 거예요. 관에다가. 부평은 뭐가 나겠어요? 여긴 뭐 생선이 좀 나겠죠. 여기까지 배가 들어왔죠. 인천이라고 치고. 이제 이런 걸 바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거는 땅 평수에 따라서 농사짓는 평수에 따라서 매기니까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용은 인구에 따라 매기니까 그건 향리가 다 하면 돼요. 근데 이 곡물 부과는 향회에 맡겨진 거예요. 향회에 맡겨서 자치야. 양반들 자치.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으로 매기는 게 아니고 공동체 납. 동네별로 매겨요. 이 동네는 가라는 동네는 저 복숭아 10가마. 나라는 동네는 양반들이 많으니까 2가마. 자기네 마음대로 막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치권을 여기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향권이죠. 향권이라 그래요. 여기 앉으면 돈을 버는 거예요. 떼돈을. 향권을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한 지역을 통치하는데 수령을 견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향원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조선시대도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요즘하고 똑같아요. 옛날 사람이 우리보다 더 무슨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다? 전혀 아닙니다. 어느 시대 다 똑같아요. 인간의 본능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옛날은 어떻게 하느냐? 신분제도이기 때문에 뭘 기준으로 뽑느냐? 삼향이라 그래서 삼향. 삼향은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 처. 이거 1향, 2향, 3향이야.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향원이 됐어야 돼. 어머니니까 자기 어머니 그 외할아버지가 여기 들어가야 돼. 향원이었어야 돼. 장인이 향원이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귀족이잖아요, 진짜. 이 사람은 심사 안 하고 향원이 되는 거예요. 이향이다. 부모 처 중에 둘만 있다. 그러면 심사. 일향이다 심사. 무향이다 심사해서 하니까 이게 당파에 따라서 붙이고 안 붙이고 어떤 사람은 일향인데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이향인데도 떨어지고 이거 가지고 지금 싸움이 전쟁터가 벌어지는데 이게 비교적 17세기, 18세기에 이런 난장판이 벌어져서 18세기에는 뭐 힘도 못 쓰는 게 이제 되는데 이게 이런 그 향규를 통해서 이 향회가 여기 오늘의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근데 제 또 이 내용에 지금 오늘 내용에 지방자치 민권의 확대, 분권과 민권의 확대의 결론은 또 뭐냐면 조선시대에 여기는 양반 중에 양반 현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만이 여기에 들어갔는데 19세기 후반에 갑오농민 전쟁을 겪은 이후 저 향회원에 일반 상민도 출마할 수 있다. 향원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뒤바뀐 것이 그냥 바뀐 것이 아니고 수많은 투쟁을 통해서 목숨을 바치고 투쟁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들었는데 일본 사람이 들어와서 또 덮쳐버리는 바람에 이게 또 사라진 거예요. 이것을 다시 복원해야 돼요.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이것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옛날 사람은 그 분권과 민권 확대, 민권 확대는 뭐죠? 결국 갑오농민 전쟁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신분제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목숨을 바친 희생을 통해서 민권을 차지한 겁니다.
또 분권을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갔던 겁니다. 그 이제 결론이에요. 향약이라고 사지면 향약이라는 말은 그냥 그 지방의 귀약이라는 거죠. 귀약의 줄임말이 향약. 네 가지로 이걸 제가 나눴어요. 이제부터가 제 주전공입니다. 첫 번째 향규가 있는데 한글로 쓸까요? 이 건물은 큰데 칠판은 작네요. 이 향약을 하면 첫째 향규라고 이건 양반들끼리 노는 겁니다. 백성하고는 아무리 상관없어요. 일반 백성을 통치하기 도구고. 두 번째 이 동계라고 있어요. 동계. 이 동계는 이러다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 사족이 향촌이 피폐해되고 수정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당파 싸움이 벌어짐으로써 지방에서도 당파 싸움 좀 벌어지잖아요. 야당 여야. 그때도 그랬어요. 싸움이 벌어졌을 때 거기 저 말하는 판정을 누가 옳다거나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수령한테 가는 거예요. 수령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수령권이 강화가 되고 조선 전기에 수령을 견제하던 조직인 유양소가 향청이 돼버림으로써 수령 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 휘하에 양반들과는 향청하고 작청 두 개가 자기 휘하에 들어요. 수령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령이 직접 장악하고 하니까 군현 단위에서 힘을 못 써요. 군 단위의 전역에서 이제 유지 생활을 못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동계를 만들어서 상천민들을 이제 지배하는. 아까는 향촌 통치라면 지금은 이제 향촌 지배하는, 동네를 지배하는 이런 동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양반들이 하층민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세 번째 17세기에 양반한테 조금 맡겨봤더니 양반도 이제는 권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돈 먹는데 향권 잡는데 더 힘을 쓰고 남원에 가면 써 있어요. 1540 몇 년에 이 향권이라는 것이 이 향원이라는 것이 돈 버는 돈주머니로 알아갖고 난장판이 됐다. 제가 지난달에 남원에 가서 그 강의를 했어요. 이 동네가 제일 먼저 싸움터가 됐던 데라고. 뭐 기록에 나왔으니까 그거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사족한테 맡겼는데 향약을 이제는 주연 향약이라고 딱 만들어가지고 직접 수령이 장이 됐어요. 수령이 장이 돼가지고 자기가 직접 하거나 또는 그 사족한테 인가를 해줘서 사족이 수령의 허가를 받아서 움직이는 이런 주연 향약이 이제 이게 18세기, 19세기, 이건 16세기, 17세기. 그러니까 이 동계에서도요. 양반들끼리 노는데 18세기쯤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정조쯤 오면 이제 우리 경제 발전이 굉장히 이루어지잖아요. 수원 화성도 공짜로 그 지은 게 아니고 노임을 줬습니다. 노임을 줄 정도로 우리 경제력이 향상됐고 농업이 발전했어요. 농법에 강락농법이 들어오면서 이제 수전농법이 되면서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는 이런 단계에 들어가니까 물어볼게요. 노비가 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생님은 노비가 땅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뭐 절반 50도 50이니까 있어요. 조선시대는 철저하게 사유재산을 보장해 준 나라입니다. 조선시대가 아주 선진적인 나라예요. 그 권리금까지 보장했어요. 권리금까지. 왕실에서는 주로 소금밭, 염전이 다 왕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장, 이게 다 이제 특히 염전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필수품 전매청 쓸 거죠. 이게 왕실 거예요. 그 왕실이 직접 그걸 관리할 수 없으니까 도장권이라고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실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면 돼. 그럼 이 사람이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이 권리를 또 팔아요. 또 팔 수 있어요. 그거를 계속 인정을 해주는 나라가 조선시대입니다. 철저하게 재산 보호해주고 노비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고노비라는 게 있잖아요. 외고노비는 자기 주인한테 1년에 한 번씩 신공이라 그래서 돈이나 곡물을 갖다가 바치면 자기는 나가서 농사를 질 수 있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거는 상당히 발전됐어요. 바로 이때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원래 주인은 양반은 직접 농사 못 져요. 노비시켜서 져야 되니까 양반은 노름에서 다 날려갖고 거지가 돼 있고
노비는 나가서 농사 잘 돼서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요호부민이라고 그러면 요호부민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 요호부민이 18세기 후반부터 생산되다가 계속 수탈을 하니까 갑오 농민 전쟁 때 뛰어든 사람도 18세기 19세기 후반 중반에 그 밀란들이 다 누구냐면 가난한 노비가 일으킨 게 아니고 요호부민들 부자들이 수탈에 못 이겨서 하는 거예요. 바로 18세기 이제 그런 그 신분과 재산의 반비례, 비대칭을 그린 유명한 소설이 있죠. 연암 박지원의 양반전이 그거잖아요. 이 양반이 신분은 양반인데 환곡을 빌렸잖아요. 수정한테 군청에 환곡을 빌려먹고선 그 다음 못 갚아. 돈이 없어서. 근데 수정이 고가 평정이 뭐냐면 세금을 걷어야 되고 환곡 빌려준 걸 받아야 돼요. 그거 못 채우면 그 다음에 다음 임기로 못 가요. 자기 돈으로 메꿔야 다음 부임지로 가요. 그러니까 이 수령이 큰일 났잖아요. 저 박영감이 저건 신분만 양반이지 환곡을 못 채우니까 자기가 관찰사한테 지금 이 처벌을 받게 생긴 거예요. 꾀를 냈잖아요.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은 노비인데 부자잖아요. 요호 부민이에요, 부민. 그 사람한테 너 이거 아무 쓸모없는 양반 신분 팔아라. 돈 줄게. 팔아라. 그래서 팔겠다고. 이 노비는 그 양반 어린아이가 지나가면 80 먹은 노인들도 숙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 앞에서 말 타고 가면 처벌받는 게 향약법이에요. 무섭습니다. 이 향약이 미풍양속이 아니에요. 제가 10년 딱 연구해보니까 이게 아무 재미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층민들 통제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말만 덕업상권이요, 예속상규요, 뭐 환난상율이지 또 반대로 뒤집으면 아주 무서운 이 통제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 벼슬을 샀잖아요. 그 노비가 샀는데 그때 수령이 알려준 조건이 있잖아요. 야, 양반하면 헛기침을 하면 안 되고 큰 소리 지르면 안 되고 아침에 해서 가래뱉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조건을 대니까 이 사람이 며칠 하다가 아 양반 못 해먹겠다고 버리는 이게 진짜 그 시대의 상황을 연암 박지원이 소설로 만든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비대칭의 이제 이런 사회가 되니까 어떻게 했냐? 18세기 중반 되니까 가장 불만이 뭐냐면 양반 밑에 있는 서얼들이 이제 쩔른발이 양반이죠. 어머니가 보통 이제 어머니 신분이 낮죠. 어머니가 평민이면 이 사람은 아무리 아버지가 높아도 양반이고요. 아무리 벼슬해도 자기는 서얼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니까 그 서얼이라고 그 동네에서 취급받다가 떨어져 나와서 분동을 하고 자기들이 따로 동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구에 가면 그 부인동 동계가 바로 서울들이 떨어져 나가서 만든 부인동 동계라고 유명한 동계가 존재합니다. 이 경기도, 이 충청도, 전라도는 율곡 향약권입니다. 율곡 선생의 향약이 좀 틀려요. 이거는 행정 체계를 가지고 국가에서 체계를 가지고 시행하는 향약입니다. 이쪽 지역이 노론 250년 동안 양반 지역입니다. 이 호남 사람 하도 불평할 거 없습니다. 조선시대 250년 동안 이 충청도, 전라도 사람만 벼슬 했어요, 거의. 충청도는 남인으로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경상도 40-50년 잡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봐야 돼. 왕년에 조상들 때는 잘 나갔어요. 송시열 선생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 충청도는 그 여당 지역이니까 이 향교가 지방의 국가기관이죠. 공자를 모신 국가기관에서 주로 향교 출입을 해서 이쪽은 향교가 발전하고 이 경상도는 국가기관이 향교를 우습게 봐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문중 서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경상도 지역은 주로 서원 출입을 해서 서원에서 향약을 주로 시행하고 이쪽 지역들은 주로 이제 향교에서 향약을 이제 시행했던 겁니다. 그럼 어쨌든 향교든지 동교든 주연 향약이 수령이 하는 거, 수령이. 등가 간에 다 하층민들을 지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거예요. 그죠? 이게 10년 동안 하고 이제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요. 내가 역사에서 하고 싶은 것은 전 중앙사는 안 해요. 중앙정치사는 저 말고도 더 잘하는 사람 많아요. 뭐 어느 임금이 어떻고 하지만 지방사는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몇십 명 안 됩니다. 조선시대 지방 역사를 하는 사람은. 저는 기층민들, 보통 사람들의 왕조 실력에 실려있지 않은 이런 사실들, 새로운 사실들을 발굴해 내는데 그게 재미가 있잖아요. 제 손에서 새로운 역사가 발굴된 그 의미 때문에 이제 지방사를, 물론 제가 가진 게 아니고
제 지도 교수님이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밑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우리끼리 서로 수평적으로 돕고 사는 이런 조직이 둘의 농사 조직이 있는데 이런 거는 없었느냐? 그거를 이제 찾아봤더니 전라도에 갔더니 촌계란 이름으로 몇 군데 있어요. 이거 양반들이 하는 거는 왕조실록에 있지만 하층민들이 하는 조직들은 왕조실록에 거의 안 실습니다. 왕조실록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어마어마한 책이지만 주로 90% 이상이 양반 중앙정치인들의 역사 문화 이런 것만 적었지 일반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는 80%의 우리 상천민의 이야기는 없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근데 어쨌든 이 촌계는 있는데 한 30%, 50%, 5, 60명, 한 100명 요 정도 단위에서 이 개가 있어요. 그걸 촌계라고 그래요. 제가 말하는 개는 무슨 동갑끼리 하는 게 무슨 동창회가 아니고 온 마을 사람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몽땅 들어가서 안 나오면 처벌받는 거예요. 상천민들은 여자도 참여를 해요. 양반은 안 들어가지만 이제 그런 모임인데 이 촌계라는 기록이 조금씩 나오는데 왜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부모한테 불효자는 덥석말이 한다. 나쁜 짓 하면 불통수와 불시하고 같은 의문문을 사용 못하게 하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니까 일반 기층민들이 글을 모르는 측면도 있지만 기록으로 남길 필요도 없어요. 수백 년 동안 똑같은 관행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지방 답사를 가서 그런 자료를 찾느라고 요즘 애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촌계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바로 그거 수평적 조직. 이 촌계야말로. 그래가지고 우리 그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런 말이 바로 촌계에서의 생활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안다. 바로 생활공동체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에서 촌계가 없지만 그런 민속답, 지금도 정월대보름 마을굿을 동네마다 다 합니다. 그때는 자기 마을에 수호신한테 마을굿을 하거든요. 촌계라는 조직이 전체가 모여서. 그 슬라이드가 이제 몇천 장이 있는데 저는 30년 동안 외부 특강하면은 그 마을 공동체 문화라고 그것만 갖고 했어요. 왜? 그거는 저밖에 강의할 사람이 없거든요. 30년 전부터 그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 굿하는 그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건국대학 가서도 그 마을 공동체 문화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주문 제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는데 언제 한번 이제 지방자치분권 말고 여기 뭐 문화원에서 한번 저를 부른다면 촌계가 지금도 살아있는 촌계의 모습을 그 사진을 80년대 후반부터 찍은 사진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촌계에서 이제 그 사신 공동체, 마을 공동체 제사 지내는 수호신한테, 두 번째 둘의 노동 공동체, 세 번째 생활 공동체,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제 박사 논문에서 이제 이걸 찾아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쨌든 그 자치 조직이죠. 지방 자치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들도, 이런 촌계 조직들도 부단하게 주연향약 동계에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양반들이. 너 내 밑으로 들어와. 들어갔지만 자기들의 자생력, 생명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일제시대까지 끌고 오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지명이 안 바뀌었어요, 거의. 요즘 뭐 도로명 지도 가면서 우리 역사가 다 없어지잖아요. 동명 다 없어지잖아요. 면은 다 없어져요, 면. 이게 우리 조선시대 역사가 다 없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하여튼 유구히 왔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이 제 강의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설명을 여기까지 드렸고,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양소 하다가 들어갔죠. 뭐 경제소는 향회, 향원 중에서 향원들이 향장 또 향선생으로 추천 투표 선출하며 일종의 현재 지방의회 기능을 수행했다. 향원은 이 향원들의 추천으로 향안에 기재된 인물로 본토 말로는 현족이라 그럽니다. 뛰어난 족. 그러니까 우리가 양반이라고 양반이 아니에요. 이 향원이 된 사람들이 현족은 이게 진짜 양반입니다. 향안은 현족들의 등재 명단, 그 안이 향안에 이름을 올리려고 그렇게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제지사족의
향촌 지배 구조. 15세기부터 살인파, 왜냐하면 이 조선시대 사대부라는 사람들은요, 고려시대 때 향리나 후손이, 향리, 지방에 향리 후손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 유교를 받아들였어요. 불교가 아니고 유교를 받아들여서 한문 좀 쓰고 글 좀 익힌 사람들이 이성계랑 손잡고 조선을 개국하면서 중앙에 올라가서 지방의 향리 자손이지만 사대부가 돼서 양반이 된 거고, 그냥 지방에서 고려시대 향리 후손으로 그냥 향리 노릇을 한 사람은 그냥 향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15세기 되면은 향규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지방 향리들을 100년 전에 똑같은 조상 같은 신분, 고려시대는 같은 신분이지만 조선시대는 이제 아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향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15세기부터 살인파는 고려의 9년 향리 이족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이제 고려말 선초의 사회적 변동에 따라 신분 재편성 과정에서 사족과 양반과 향리족으로 나누어졌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6세기쯤 오면 양반과 주민층의 확연한 구분에 따라 이제는 같은 토성이면서 고려시대 같은 성씨면서 그 향리와 사족과는 별개 신분으로 천시해서 농민들에 대한 수탈을 자행해오던 훈구 계열과 이들의 하수인인 향리들이 살림에 의해 향촌 사회에서 세력을 잃어갔다. 동시에 제지사족은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 운영 원리로서 향규를 제정해서 향촌 지배 질서를 이끌어가고자 한 겁니다. 유교적 소양을 갖춘 거예요. 이제 불교는 이제 소용이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동기가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동계를 두 번째죠. 두 번째 제지사족의 촌락 지배와 동계. 그래서 이제 이 임난 전에는 양반은 양반끼리 모였어요. 상민은 상민끼리 서로 모였다고요. 그런데 임난 직후에 이 상하합계라는 말이 이 계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제 석사 논문입니다. 석사 논문 때 임난 직후에 조선 전기에 양반 상민 따로 놀던 자치 조직이 합쳐졌다. 양반 중심의 동계로. 이게 제 석사 논문의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전기는 전기의 양반들의 동계 상계와 상천들 간의 상호 규범하던 조직인 향도와 같은 하계를 합쳐서 상하합계가 됐는데 전란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재산의 손실로 이웃의 도움을 받지 않고선 살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상천을 해유하고자 향촌 복구에 참여시킬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다. 나노 양반들이 상천을 회유시켜서 합력한다고 해서 반상 간의 차별을 완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족은 기층의 민중조직을 포용 흡수해서 사적적 신분 질서를 재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졌어요. 그래서 서울들이 경제력이 커지니까 18세기는 뛰쳐나가는 겁니다. 이제 양반 지배력을 서서히 이제 잃어가는 이제 그런 단계였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민의 저항과 분동 이렇게 됐는데 이 사적 중심의 신분 질서 부세 운영이 나타나서 이 공동체 마을의 그 공물, 공동체 납에서 위치가 흔들리게 돼서 상하 간의 동력 부담이나 사족의 동기 하부에 편성되어 있는 민촌과의 관계에서 이 공동 납세 조정과 부담들이 계층 간의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면서 18세기 후반 상계원이 중심이 된 동계에서 하계들이 분리해서 분동되어 나갔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의 부인동 동계다.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한테 이거 지방자치 맡겼다간 이거 되지도 않겠다 하니까 직접 이제 지방간 수령들이 향촌 통치와 주연 한약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장서서 했다. 요거 이제 율곡 선생이 이 관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 청주 목사로 했고 이게 호소 호남 지방이 이제 전형이다. 이거 뭐 그냥 보세요. 근데 이제 이 민의 주민자치로 총계, 제가 말한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게 이거죠. 상천민간의 상호부조하는 40~50%의 촌락에서 총계 동계라는 이름으로 광범하게 존재해서 호남에서는 주로 총계라고 칭했고, 그리고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한 정월대보름의 마을구에서 수행하는 사신공동체적 성격과 노동공동체적 기능으로 둘의 황두 조직이 있었고, 북한에서는 황두라 그랬어요. 우리 남한은 두래고. 일상생활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사는 생활공동체의 역할을 한 것이다 이거죠.
하지만 이 촌계는 사족이 동기와 지방 간의 주양 한약 등의 하부 조직으로 흡수 편입되기도 하였지만 끊임없이 기층민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그 독자성을 유지해왔다. 또 19세기 중후반 촌계에서의 두레 조직이 지배층의 수탈에 저항한 농민 항쟁의 일부 세력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이는 민의 사회의식의 성장과 아울러 끊임없는 저항을 통해 자치성을 확보해가는 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기층민의 조직인 촌계는 지배층의 지배인형 사상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족의 동계 등에 흡수되는 등 외형적 형태는 변화를 보였었지만 그 모습이 용해되거나 분해됨이 없이 생활 공동체였어요. 자생적인 필요를 바탕으로 전통을 유지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신을 살려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통시대에 서로 돕는 이게 지금 지배층이 도와줘서 우리가 온 게 아니고 이런 자연재해와 지배층의 수탈 속에서 민족적 생명력을 유지해 준 것은 바로 우리 최발단 단위의 마을, 골, 동네에서의 총계적인 지방자치적인 생활 속에서 유지해온 것이다. 근데 이거를 또 일본 사람이 와갖고는 일제 기본 정책을 우리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마을의 정신적 유대며 기반인 마을 구슬 낭비라고 미신이라고 금합하고 탄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 정체성, 폐쇄성은 있지만 마을 공동체의 인정과 의리, 협동과 상호 부조는 우리가 지켜야 될 이제 유산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요게 지금 용성 향안 아까 향안이라 그랬죠? 그 양반들의 명당 향안. 요 용성이 남원을 말해요. 그게 또 대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임실. 그 윗동네 임실이 있죠? 임실에도 향안이 있어요. 이제 보면 어떻게 모든 구년마다 향안이 다 있습니다. 제가 또 밀양 향안도 갖고 있어요. 제가 이걸 수집합니다. 제 손에 오면 이제 임실 역사, 남원 역사를 제가 만들어내는 거죠. 요거 밀양 향안도 있고. 오늘 갖고 올래는 가방이 무거워서 못 갖고 왔어요. 자, 그리고 보면 요건 또 요분은 누구냐면 요건 제가 대구에 8월 달에 답사 가갖고 고소점에서 봉산동 문화거리에서 산 겁니다. 최근에. 제가 아까 향규라 그랬죠? 양반들끼리 모이는 향규. 아, 이게 있는 거야. 제 향규. 요거 똑같잖아요. 향규 후. 요거 뭐냐면 향규를 제정한 후. 후란 뜻이야. 또 그 소회를 여기다 쓴 거예요. 그 여기 뭐라 썼어요? 소조 향규 7강. 내가 저술한 향규 7강 35목. 7강에 35가지의 조항이 있어요. 조항. 법이에요. 법. 법을 자기가 지금 게시해서 어디 게시했느냐? 향사당. 이게 유양소 향청을 향사당에 걸고서 지금 준행한다. 그리고 준행한 후에 소감을 딱 적은 거예요. 이게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 지금 뭐 수집하셔요? 근데 이거 쓴 사람이 또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누구냐? 이민환이라고, 우리 그 요즘 남한산성 많이 보셨죠, 영화? 그 광해군 때 그 강홍립 장군이 그 청나라가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청나라 정보를 하러 간다고 명나라 와서 내놓으라 그랬을 때 강홍립 장군한테 광해군이 밀지를 줘서 야 싸우는 척하다가 투항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강홍립 장군이 그 투항하고 그분이 못 들어왔나 그러는데 그때 그분이 부대장이고 부대장이 이민환이야. 바로 그분이야. 그분의 문집이에요. 근데 이분은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서 벼슬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문집이에요. 자암집. 근데 이분을 알거든. 향규 요거를 제가 논문 쓸 때 봤기 때문에 원본인지 없을 뿐이지 이걸 압니다. 그래서 더 반갑죠. 그래서 얼마에 주고 샀냐고 물었는데 그거 얘기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조선시대에 책을 한 권 이걸 찍으려면 첫째 글이 있어야죠. 그거는 뭐 자기 거 썼으니까 썼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글씨를 써준 이런 글씨를 받아야 되잖아요. 한 장의 글씨 이걸. 한 150쪽 되는 걸. 그 다음에 나무가 있어야죠. 나무에다 글을 또 이거 새겨야 되잖아요. 잉크가 있어야죠. 종이가 있어야죠. 요즘 말로 하려면 이거 하나 찍으려면 10억쯤 들어갑니다.
요즘 책 중인 건 아무것도 10억쯤 들어가니까 100년, 200년 뒤에나 문집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후손이 잘 나야 문집이 나오죠. 이렇게 만든 책인데 이거 한 권에 얼마 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고소연구 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전 고소 수집가입니다. 왜? 내 자료를 얻기 위해서 고소연구에 들어가서 이제 회장까지 올라갔는데 35년 됐는데 제가 제일 어려요. 요즘 옛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갖고 지금 90대까지 있고 제가 35년 전 제일 어린 사람이 지금도 제일 어리다 이거예요. 내 제자들 불러다 놓으면 이놈들이 그냥 논문 쓸 때나 선생님이 가니까 오다가 논문 쓰고 나면 도망가고 안 와. 얘 책을 좀 아끼는. 제 손이 오면 역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권당, 제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의 감정위원회예요. 책을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거기는 책을 많이 사기 때문에 문집한 건 무조건 10만 원씩 사요. 이분이 15만 원을 부르더라고. 두 권에 30만 원. 그래서 내가 10만 원에 내가 감정하는 사람이라고 10만 원에 내놓으라고. 10만 원에 해서 20만 원에 샀지만 사고 나서는 가슴이 아파요. 이거 권당 100만 원씩 받아도 지금 못 구할 책인데 이게 10만 원에 팔리는 이 현실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문화 수준이 낮아서 저걸 활용할 줄 모르니까 가치를 우리 후손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물론 살 때는 싸게 사야 돼요. 사고 나니까 그런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썼어요. 이거 쉬워요. 내가 한번 번역하기 쉬워요 아주. 향규라는 것은 무엇인고 무슨 귀약인고 하니까 향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의 향속을 말한다. 우리 향한데 우리 풍습이 삼가고 두텁고 하다가 요즘 좀 야해졌어. 야해지고 글 좀 아는 사람이 적어. 소문 한 가닥에 순박 검소란 칭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 선한 것으로 이끌지 못했어. 그래서 하루 아침에 이제 이 근래에 요게 근년 내 순리 방무 뭐 점점 옛날과 같이 못했어. 그 향부로들이 모여서 이것을 두려워해서 삼가 두려워해서 내가 규약을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감당하도록 해서 진실로 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풍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친기친 어버이를 잘 받들고 장기장 어른을 잘 모시고 천하가 태평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걸 만들었다. 그래서 뭐 향대보직이 뭐냐 퇴계 선생이 이르기를 지금의 유향서 그 유향이 썼잖아요. 유향서는 옛날에 향대비의 오래된 뜻이다. 그 득이는 뭐냐면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일양이 숙연해지고 빈 제대로 된 인간을 못 만나면 일양이 해체되니 이 금일의 향규를 만드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참 멋있잖아요. 지금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엉망이 됐습니까? 지금 이게 난장판이 돼가지고 참. 근데 재밌는 얘기는 하나도 없네. 본인이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이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얼마나 이거 재미있고 즐거운 내용입니까? 뭔가 좀 이렇게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부하러 왔는데 지금 뭐 코미디언 그 바른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훌륭한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책 속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항상.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여러분이 향규를 본 겁니다. 향규가 이거 양반들끼리 이제 노는 거라. 그 다음에 향약 정규 이건 또 다른 사람이 쓴 항제집인데 향약 정규 딱 해가지고 덕업상건 부모를 섬기는데 효로서 다 해라. 자식을 가르침에 의로서 해라. 요즘 자식 못 가르쳐요. 그래서 옛날에는 바꿔서 가르쳐야죠. 요즘 자식이 말 듣나요? 요즘은 싸울 때 보면 우리 옛날에 싸울 땐 그러잖아요.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인데 나한테 반말해 그러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무슨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그 옛날에는 나이가 많은 게 향약엔 벼슬입니다. 나이가 많은 게 벼슬이었어요. 딴 게 벼슬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천민도 70 넘으면 향약에서 양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나이 먹었더니 벼슬이. 왜? 옛날에 농업사회에는 농사 기술을 배우려면 1년에 한 가지밖에 못 배워 아버지한테. 며느리가 시집와서 애가 딱꼭질해서 다 죽으려고 그러면 어머니가 야, 뭐 동치미 국물을 먹이든지 무슨 쌀이비스로 빚어줘라. 이러면 금방 낫거든. 몇십 년 동안 그 노하우가 쌓은 것을 그 아들이나 며느리가 자기 부모 머리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돼요? 핸드폰 작동도 못 해갖고 안 되면 아들 보고 해달라고 또 바빠 죽겠다는데 이것도 못 해야 하는데 매달리잖아요. 용돈 줄게 해달라 그러고.
이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 존경받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그 뭐 또 모범적인 생활도 못하고, 솔직히. 이건 저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버지가 자식 가르칠 때 의리요 올바른 방도로서 가르치라는데 내가 모범이 못 되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게 힘들어요. 형제 간에 우애가 있고.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향약에서는 부모한테 잘못하면 태 50을 때리지만 형제 간의 싸움은 53대를 때려요. 형제 불화를 더 나쁜 것으로 취급했어요. 형제 간에 우위가 있어야 그 후손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응? 그거 재밌잖아요. 3대 더 때렸어요. 요건 이제 퇴계 선생. 그 다음에 이웃 간에 화목하고, 친구 간에 분노하고, 요거 봐요. 대처접을 예로 해라. 처와 첩을 대함에 있어서 예로 해라. 그때는 뭐 당연히 첩이 있는 거니까 욕하면서 처를 대하면 안 됩니다. 아내한테 양반들은 꼭 존댓말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제 제자 앞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하는데 저는 아내한테 5살 아래지만 반말한 적 없어요. 만날 때부터 항상 지금도 존댓말 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선생님, 사모님한테 어떻게 존댓말 해요? 그래요. 그게 뭐 이상해? 향약을 전공한 사람인데 내가.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한 수 더 떠요. 요즘은 제가 90도로 격려합니다. 그래서 나올 때 누가 더 고개를 숙이느냐 시합을 해요. 진짜로. 들어갈 때도 시합을 해요. 아내가 심기가 불편하면 요거밖에 이제 안 내리죠. 당신 어디 불편하냐고.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60 넘어서 이제 대학에서 원로입니다. 정년 3년 남았어요. 66살 정년이니까. 제 나이가 몇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 인사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고개 이러는 거죠. 숙여지질 않아.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딱 느껴요.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왜냐면 다른 사람이 격려를 하는 걸 보니까 이래요. 그게 그렇게 보기 싫더라고.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어느 날 딱 보니까 내가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격려하는 연습을 하고 격려하는 사람 유심히 봐요. 그래서 제가 격려하는 법, 공경하게 하는 법 가르쳐 드립니다. 이거 내려가는 건 소용없어요. 팍 올려버리면 그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 딱 내리고 하나, 둘, 셋 쉬고 싹 이렇게 올려야지 참 대단하게 한 거로 합니다. 그래서 딱 그 사람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딱 이러고 천천히 탁 올리면 안 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숙여야 돼요. 마음으로 숙이면 소용없어요. 행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년하고 나서도 그래도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솔선수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런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처와 첩을 대함에 예로써 대해라. 참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변사또는 죄가 없어요. 춘향이는 어머니가 관노비이기 때문에 춘향이 신분이 노비예요. 그래서 수정이 내 수청 들으라면 들어야 되는 게 그 조선시대 법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것은 작자는 그 인간의 그 모순, 인간에 대한 차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줬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의리로서 믿음으로써 해라. 그 다음에 뜻을 세워서 충우. 이거 남을 속이지 말아라. 참,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리 그 무슨 GNP가 높아도 요게 문제예요. 신의가 부족하고 남을 속이는 거야. 이게 참. 이거 없애야지 선진국이 됩니다. 선진국은 문화가 올라가야 선진국이, 정신 문화가 올라가야 선진국인 것이지 GNP가 5만 불, 6만 불 든다고 선진국 아니에요. 참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그 의식이 더 높진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몇 년 살아봤는데 교통신호를 미국 사람이 잘 지킵니다. 잘 지켜. 그래서 참 우리보다 참 저는 의식이 높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차선 위반을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몇 달러가 날라오는지 알아요? 200불이 날라와. 차선 위반에 200불 한번 물고 나면 그다음부터 위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법이 너무 물러 터져서 그런 거예요. 차선 위반하면 20만 원 딱 매겨봐요. 그다음부터 하나 절대 못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아무것도 없고 소리만 지르고 촛불만 들면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억지 쓰는구나. 지방자치분권 억지 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희생 없이 자치분권 외치면 안 됩니다.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가서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른 걸 보면 선한 걸 반드시 행하고, 응? 허물을 보면 반드시 고치고. 참 이게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과실상규, 부모한테 불순종하는 자, 형제간에 싸우는 자, 가도패란 자, 관부 일에 관여하여서 향풍을 어지른 자, 요즘 처벌받아요. 관에 대해서는 꼼짝 못합니다. 망령되이 관을 흔들고 하는 자, 소민을 침폭하는 자 해서 스스로 사문, 옛날 양반은 자기 집에 이 형벌이 있어요. 사문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 향장을 능욕하는 자, 말하면 여기는 구의장인가? 구의장한테 한번 삿대질하고 덤비는 사람 처벌이에요. 향약에서는. 이상은 극벌. 벌이 있어. 극벌, 상중하. 상벌은 상벌당하면 고관사, 관에 고하고, 그 다음에 불통수와 불씨하고 우물을 못 빌려줘요. 중벌은 삭적하고 불치향리. 불치향리라는 말은 뭐야? 불치는 치아인데 나이 대접을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벼슬인데. 하보는 손도. 하보는 손도는 무슨 말이냐면 그 견책을 하는 거.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됐고, 그 다음에 또 소박 정처자, 정처를 소박하는 사람도 창약에서는 처벌이에요. 아이 뭐니 해도 본처가 제일 좋죠. 근데 뭐 요즘 세상이 어지러워서 하는 게 뭐 어쩌겠어요. 개인 사정이지. 이게 워낙 향리, 나쁜 향리, 향리로서 민간을 작피하는 자, 서인이 사족을 능멸하는 자, 하인들 요건 하인들이 지켜야 될 자는 불량 부모를 봉양 안에서 걸식하게 하는 자, 부모를 따르지 않고 행패를 부린 자, 여인한테 여자를 때리고 욕하고 하는 자, 시어머니, 시아버지 욕하고 때리는 여자 다 처벌이에요. 이게 향약이 굉장히 무서운 법이죠. 국가에서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수령이 가서 시행하는 동네 사람이 이게 자치적으로 하는 자치법이에요. 국가에서는 이거 하라는 소리 안 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벌을 행하기 때문에 국가벌을 하고 중복되면 임금은 한 번도 향약 시행해라는 소리 안 해요. 향촌 통치를 위해서 수령이 하거나 하층민을 지배하기 위해서 양반들이 하는 것이지 이게 자치법입니다. 자치법도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치가 이게 만만한 게 아닌 겁니다. 뭐 하여튼 등등등등 뭐 이 하층민 양반 앞에 말 타고 가는 사람, 그 다음에 불력 기따태 농사자, 농사 안 짓는 사람, 여기에 또 멋있는 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거 적극적인 건 뭐냐면 좌시불구자. 옆집 사람이 굶어 죽는데 나는 쌀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는 거 보고 구해주지 않는 자. 적극적인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 안 도와주는 것도 향약선 처벌입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효상간 장남패자. 노는 여자가 서로 간통한 짓을 해서 또 남을 또 상해를 입히는 자. 그 다음에 기중부조에 참여하지 않는 자. 다른 건 못해도 돌아가셨을 때와 이 경사시 때는 꼭 온 사람이 다 참여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재밌어요. 요즘은 상가집 가면은 거기 돌아가신 분 추모하는 게 아니고 술 먹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상주가 자기 부모님 돌아가신 거 모시는 게 중요한, 손님 받들어서 그냥 이게 잘못된 거죠.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셔야죠. 그래서 저도 향약에서는 상가집에 갈 때는 가만히 한 장을 갖고 가요. 상가집에서 쓸 깔판으로 갖고 가고 먹을 걸 꼭 지참해 갑니다. 그래서 먹을 거 달라 그러면 처벌이 향약에서. 그거 줘도 처벌이고. 그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합리적이고. 지금 우리 이 방식이 좀 잘못됐어요. 돌아가신 분은 뭐 누군지도 몰라도 아무 상관없고 그냥 상가집 간 사람들 먹고 놀고 그냥 그 문제예요. 공사시에 뭐 하면서 열이 고소. 동네 간에 소리 지르고 욕하고 돌아다니고 이거 걸려요. 이렇게 무서운 법입니다. 모였을 때 술 먹고 남하고 다퉈도 걸려요. 이상 상주가 쫙 해서 먹이는 겁니다. 요게 또 재밌어요. 예석상규가. 전 이걸 잘 써먹어요. 아래 위에 나이를 어떻게 따지느냐 딱 정해졌어요. 환난상윤에는 정해졌습니다. 딱 4군데만 가요. 부조를. 부모 기처. 그 사람의 회원의 부모.
부와 모가 돌아갔을 때는 꼭 가야 돼요. 자기가 죽었을 때 꼭 가줘야 돼. 처가 죽었을 때. 이외에는 안 갑니다. 상갓집에. 근데 요즘은 장모 돌아가면까지 다 이게 연락이 와갖고 저걸 가야 말아야 되나. 그래서 나는 조선시대 사람이니까 향약이 없어서 나 안 간다. 그래서 장인 장모집이라는 데는 안 갑니다. 부모 기초만 가요, 저는. 옛날에도 부조를 했어요. 당연히 부조. 옛날엔 쌀로. 아니, 부조가 개별적으로 안 하고 향약에다가 매달 계금을 내죠. 쌀로 내면 거기서 단체로 해주죠. 단체로. 그게 공동나, 그게 깨끗하고 좋아요. 개별적으로 요즘은 눈치 보고 참, 요즘 액수가 뛰어서 5만 원 내기는 좀 미안하고 10만 원은 조금 부담이 되고 그죠, 요즘. 이것도 너무 인프레가 됐어요, 인프레가. 그래서 근데 여기 예속상규는 뭐냐? 같은 마을 사람으로 나이가 자기의 배면 부사지해라. 그러니까 20년 이상이면 아버지 모시듯이 모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이면 10년 이장인 즉 형사지. 10년 이상이면 형으로 모셔요. 10년 이내면 친구로 해요. 그러니까 아래 10년, 위에 10년 다 친구입니다. 화내지 마세요. 10년 넘어야 형 대접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평해요. 공평해. 이제 뭐 나이 다 털어야 됩니다. 나이 먹으면 나이 어린 친구가 없어져요, 점점. 친구들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밑에 사람 뭐 10살 밑이라도 그냥 말 터놓고 지내는 게 속이 편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동시에 10대부터 90대까지 대 강의를 해요. 대학생이 1학년이 19살부터 들어오거든요. 제가 동작문화원의 한국 전통문화의 이해를 12년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60대부터 90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일주일 내에 10대부터 90대를 동시에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동작문화원 그분들은 3주째는 수요일 날은 답사를 다녀요. 전국을. 자식도 안 데리고 다니는데 제가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난리죠, 난리요. 거기 가면 제 인기가 짱입니다, 진짜. 짱입니다. 근데 제가 교수가 되고선 40의 교수가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애지중지 저를 교수하려고 그렇게 키웠는데 교수 되고 한 학기 만에 돌아가셨어요. 6개월 만에. 1년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죠. 그래서 효도를 못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가 그분들 나가는 걸 우리 부모님한테 못한 효도를 그분들한테 하는 마음으로 12년째를 가요. 근데 그 문화원은 3개월마다 회원을 새로 모집해요. 한 달에 10,000원씩 30,000원씩 내는데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12년 동안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야. 왜 큰일 났느냐? 대학은 4개월만 강의해요. 16주만. 그거 하면 끝나는데 12년 동안 그때는 제가 50대였잖아요. 젊은 사람이 똑같은 강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12년 동안 똑같은 강의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강의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거기 강의 만들어내고 제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어서 일주일 동안 제가 했던 거 시사적인 내용을 1교시 40분 하고 10분 꼭 쉬어야 돼요. 그때 그분들도 그때 한번 모여서 친구들하고 얘기 담소 나눠요. 하고 나서는 이제 주제 있는 걸 갖고 하고. 그 지난주에는 새만금에 선유들을 갔다 왔어요. 선인들이 노는다는데. 야, 가봤는데 경치는 기가 막힌데 선녀가 누워있는 섬이 있는데 완전 다 망쳐버린 거야. 거기에 그냥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그냥 뭐 버스 타고 다니고 막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 새만금이 엉망이 됐더라고요. 경치는 좀. 가보니까 선녀가 도망갔더라고. 진짜 섬이 꼭 선녀가 임신해서 누워있는 섬이 하나 딱 있어요. 있는데 참 이거 우리나라 참 개발도 좋지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요 나이를 딱 맞춰서 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전통적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모임 가서도 이 전통적 기준에 따르셔요. 너 왜 그래? 그러면 향약법이 그렇다. 이게 우리 전통에. 자, 그래서 이제 요게 결론인데요. 바로 양반들이 놀던 이 자치가 19세기 중반에 18세기 중반에 그 밀란이 일어나죠. 수탈할 대상이 돈 있는 상천민들 요 부민밖에 더 있어요. 이 사람들도 같이 들고 일어나고 그 대원군 시대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갑오 농민 전쟁까지 터지면서 거기 주장이 신분을 철폐해라. 과부 제가 금지법을 없애라. 과부가 제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보쌈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과부가 제가하면 법으로 걸리니까 보쌈을 해가면 돼요. 미리 짜고선
내 딸이 그 어느 그 선왕당 위에 서 있을 테니까 그때 남자들 몇 사람이 와서 업어가라. 보따리 씌워서. 그 짜고 하는 거예요, 짜고. 그러면은 이제 보쌈을 해가면은 양반 집으로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너무 비인간적이잖아요. 참.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다가 지금 이게 그 향회의 역사적 의미가 뭐냐. 개화기 때 이 자치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법으로. 고종 때 법으로.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대한제국이 되면서 향회 조규를 만들었어요. 향회 판매 규정이 이게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향전자치 유지인 향회, 유향소, 향약의 전개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 민권 향상을 위한 끈질긴 노력과 희생으로 정립된 것을 제도화된 것이다. 야, 앞에 뭐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죠? 요거 민권의 확대, 을미개혁과 향회 설치. 1894년에 갑오농민혁명이 끝나자마자 향회 설치를 고종이 지시합니다. 그 다음에 5월 27일 날 지방제도 개혁에 관한 조칙이 나오고, 조칙은 이제는 황제입니다. 황제는 조칙이에요. 그 다음에 11월 3일은 향해 조규 항목문제의 규정이 나왔고, 이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재밌어요. 각 지방간으로 하여금 향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각 면에서 한 명씩 뽑아서 향회원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의원이죠, 의원. 그들이 마을의 공회당에 모여 법령의 시행과 폐단의 시정 등 고을에서 시행하는 일이 가부를 논하고 공동 결정한 뒤 시행해라. 그 면단위 한 명씩 뽑아서 이제는 되는 거예요. 의원이 나온 겁니다. 이게 몇백 년 걸린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혁명이 온 겁니다. 혁명이. 대한제국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뭡니까? 3.1운동부터 임시정부부터 시작되다 그러니까 대한제국 연구하는 교수가 아니다. 대한제국부터 해야 된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 민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만든 나라라 이거야. 대한제국은 황제는 있었지만 민들에 의해서 이런 지방자치 이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원을 대한제국까지 올려야 된다는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임시정부부터 하면 이때 이걸 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그 희생 정신은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역사란 뭐예요?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 그 정신을. 그 다음에 지방개혁 사업을 향회에 맡겨라.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다음에 군과 명과 리의 대중소 향회. 여기 각각 단위의 향회가 있어요. 두어서 지방에 관련된 각종 사무를 회의하여 결정하고 리의 존의를 요금 2장을 리민이 선거로 뽑으라. 지금 우리나라 2장 선거로 뽑습니까? 안 뽑습니까? 선거로 뽑아요? 지명하죠. 자, 그러면 지명받는 2장이 더 선진적인 거예요? 선거로 뽑는 2장이 더 선진적인 거예요? 100년 전이 지금보다 더 선진적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100년 전보다 더 낫다 이거예요. 근데 물론 선거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분열이 일어나요. 대학 총장도 선거를 했더니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건 좋지만 이 파벌 싸움이 붙어요. 뭐 학벌 지방색 붙어서 이 엉망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1895년에 리의 존의를 2장을 이민이 직접 선출케 하라고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각 면의 직강을 각 리의 존의 및 선거인으로 하여금 뽑으라 이게요. 면장은 면의 존의, 리의 존의 하고 그 선거인단을 또 따로 또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뽑는 선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은 군단이지만 이게 벌써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향회의 특징이 뭐냐면 지방자치제로 특징은 주민의 선거로 향회를 구성하고 사무 담당자 만들고 회의사항은 어떤 걸 규정하냐.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향회에서 교육, 호적, 위생, 사창, 구율, 도로, 식산, 산림, 재원, 세무, 납세, 공공, 복역 등의 모든 일을 향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또 자치 사무 담당자적 유급 직원의 급료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리미 면의 하유사 면주인은 당의 리와 면에서 부담 지필 미등한다. 요게 재밌습니다. 선거 시 자격 제한 및 자격서열 규정 반상을 논하지 않는다. 부의 정도에 따라 서열을 매긴다. 요게 또 좀
재산이 좀 부자가를 조금 더 우대해 줬어요. 또 이것도 얼마에서 또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조세 체납자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장관한다는 사람들 조세 체납자 많이 나왔죠? 여긴 조세 체납하면 등록을 못 하는 거예요. 후보자가 되지도 않아요. 어느 나라 법이, 어느 때 법이 더 합리적이에요? 지금 법이 100년 전보다 우리가 지금 못하는 걸 살고 있다. 이게. 세금 안 낸 사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2장도 안 돼, 2장도. 근데 장관 국회의원 하잖아요. 이런 게 지방자치에다 감시를 하고 해야 될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부역 많은 상등 호미는 이런 사람들은 그 회의 주재했을 때 차석에 위치한다. 뭐 이렇게 하고. 한계는 뭐냐면 한계도 또 얘기를 해야 되죠. 이 명구는 주민 참여가 보장되나 분화도에는 규정이 없어요. 뭐 도지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안 되고. 리는 주민 참여이나 면군에서는 면직감 선거를 때 간접 뭐 참여를 한다. 그 다음에 광무연간에도 지방자치제로 존속을 했으나 조선정부의 취약한 권력기반과 일제히 내정간섭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은 못했어요. 법은 만들었는데 이게 몇 년 못 갑니다. 다 방해에 의해서. 지금 살려야죠. 우리보다도 앞선 법이니까 바로 우리의 자치 전통에서 이것이 많은 희생을 이끌어서 만든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완할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역사적 의미는 이 창해족인의 향약 판물 규정이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향촌자치 유전 향해 유양소 향약 전개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 민권 향상을 향한 끈질긴 노력과 희생으로 정립된 것을 반영해서 제도화된 것이다. 광무연간에 이루어진 지방제도 전반의 반동적 시책에도 불구하고 향회제를 폐지하지 않은 것은 면면이 이어온 향회의 역사성과 지층민의 주민자치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일정 부분 자치권의 부여, 주민참여, 국왕의 법률적 승인 등 그 한계는 가지고 있다. 어떻게 들을만 하시죠? 네. 이거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겁니다. 제 전공에 빛을 못 보다가 요즘 제가 이제 빛을 봅니다. 30년 만에 내 전공이 드디어. 왜? 지방사를 하니까 중앙에서는 안 알아주죠. 뭐 세종 얘기하고 정조 얘기 알아주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제 전공을 얘기하라니까 불원 천리하고 이제 천리까지는 안 되지만 철마를 타고 왔습니다. 사창은 그 조선시대에 아주 보편화된 건데 어려울 때 쓸 수 있도록 창고를 별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죠. 그 쌀을 돌렸다가 춘궁기 때 줬다가 가을에 추수기 때 받아들이는 건 사창 운영이죠.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요즘 신용협동조합이라 그럴까? 예전엔 요즘 신협은 돈으로 하지만 그때는 쌀로 하는 사창이죠. 율곡 선생의 그 사창계 약속이 아주 유명합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걸 딱 보셨네. 그 많은 글 중에서. 그 질문 하나 딱 받으니까 이 부평구청의 구민들의 그 문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짐작할 만합니다. 예. 여러분들 어쨌든 뭐 궁금한 점은 다 해소된 것으로 알고 그 지방자치, 분권 이런 노력을 하시려면 조금 더 여러분의 우리 선조들은 목숨을 바쳤어요. 가보 농민 전쟁을 벌려서 찾은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조금 더 각오를 좀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뭐 항상 건강하시고 그 마을 공동체 정신을 가지면서 생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